이틀 연속 5만 명대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정부가 신속 항원 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를 만들고요.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과 노인시설에 자가검사 키트를 무상으로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새 재택치료를 적용한 첫날인 어제 현장 곳곳에선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틀째 5만 명대 확진자 나왔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난주에 비해서 이런 추이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갖고 있는 무기는 백신의 접종률, 그다음에 거리 두기였잖아요. 그 두 개가 다 지금은 거의 포화 상태에 들어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미크론은 계속 번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더 퍼질 일밖에는 없지 않나라는 거고요. 지금 누적 확진이 1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지만 아마도 이번 오미크론 유행 때 200만 명이 누적 확진이 200만 명이 넘어갈 그런 전망입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그래프만 보더라도 급속도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겠는데 다음 주에 어느 정도 한 10만 명 이상까지도 예상을 하십니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외국하고 달리 올라가는 속도가 좀 느리죠. 네.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10% 넘긴 다음에 바로 70%, 그러니까 오미크론 점유율이요. 근데 우리는 비교적 우리도 빨리는 올라갔지만 전체적으로 환자가 증가하는 거 보면은 그래도 비교적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위중증 환자 수도 보면 여전히 200명대를 이어가면서 이것이 오미크론 치명률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은 시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더 반영이 될 예정인 건지 궁금한데요. 둘 다 맞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위중증 환자 수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빨리 앓는다고 해서 중환자가 발생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매일 발생하는 중환자 숫자가 그대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회복돼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가는 분들을 빼야 되고 사망하시는 분들을 빼야 매일 나오는 중환자 숫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고려하더라도 지금 중환자 숫자가 적은 것은 우리나라는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백신을 촘촘하게 맞았다는 점. 그리고 아직까지는 고위험군의 이 오미크론의 불길이 넘어가질 않았어요. 저는 그걸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65세 이상 우리나라 인구가 전 인구의 18%인 900만 명입니다. 근데 65세 이상에서 지금 오미크론 감염은 18%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쪽으로 가봐야 되는 것이고 아마 이 유행이 빨리 끝나지 않으면 그 고위험군, 그 연령대와 만성질환자들한테로 이 불이 옮겨갈 겁니다. 그랬을 때에도 과연 지금 우리가 보는 위중증 환자 숫자를 이렇게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제가 좀 보기엔 좀 어렵다고 보는 것이죠. 어느 정도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백신 3차 접종이 오미크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3차 접종은 꼭 하셔야 돼요. 이 오미크론에 관한 하는 2차 접종만으로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위중증 이완율이나 감염률이나 이런 것들을 막는 데는 크게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오죽하면은 지금 우리가 주력으로 맡고 있는 화이자, 모더나 회사에서 오미크론 새로운 백신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까지 맞았을 때는 위중증 이완율이나 치명률이 떨어진다라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덕분으로 지금 상당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3차를 안 맞으신 분들은 다 맞을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에 옮기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다음 주부터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교수님께서 전에 이 노바백스 백신을 원픽으로 꼽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노바백스 백신에 대한 기대감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제가 참 좋았는데 너무 늦게 나왔어요. 사실 1년 전에 노바백스도 같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mRNA 백신, 바이러스 벡터 백신, 그다음에 단백 항원 백신 이렇게 같이 리스트에 올라 있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나왔는지 참 섭섭한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만들어질 때 그 합성 단백이지만 그 원료를 뭐를 했겠습니까? 사실 델타나 오미크론은 못했을 거예요. 그 전에 우한에서 나왔던 그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미크론에 듣는다고 나오고 있지만 오미크론에 딱 맞춰서 맞춤형 백신은 아니라고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소위 우리가 말하는 리얼 월드 스타디가 됐을 때 이 지금 정말 실제로 백신을 맞으면서 얼마나 돌파감이 생기느냐, 위중증을 얼마나 막아주냐를 그 숫자를 좀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제일 자연스러운 백신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그 기전을 갖고 있는 백신은 B형 간염 백신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에서 둘 다 많이 쓰이고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자궁 경부암 예방 백신이 있습니다. 이런 백신들이 이제 같은 기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서 조금 혹시라도 이제 mRNA 백신 유전 물질이 들어있는 백신에 대해서 좀 겁이 난다 이런 생각했던 분들은 이 백신은 조금 더 안심을 하고 맞으셔도 되겠습니다만은 모든 약은 제가 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약은 독입니다.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에 어떤 종류의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는 내 몸이 반응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꼭 부작용이 아니더라도 그 백신 자체 부작용이 아니라도 내가 어떤 이물질을 막아내려고 하는 동안에 생기는 어떤 가벼운 증상들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항시 경각심을 갖고 봐야 합니다. 부작용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임신부 혹은 1, 2차 접종을 맞고 부작용 있으신 분들이 이번 노바백스가 생겨난 것에 대해서 좀 반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들께도 어느 정도 잘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예, 특히 1, 2차 맞으시면서 많이 힘들었던 분들은 이 노바백스가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꼭 3차를 이렇게 맞으시라고 좀 권하고 싶은데 아마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이것도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임신부는요 그 어떤 새로운 약도 이제는 임신부에 대한 테스트를 못 합니다. 과거에는 우연히 테스트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나온 약들은. 근데 지금 나오는 모든 약제들, 백신을 포함해서는 임신부에 대한 테스트를 못하기, 직접 임상시험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동물 실험이나 또 여러 가지 기전을 생각하면서 비교적 안전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노바백스도 그전에 우리가 화이자 맞고 모더나 맞고 하면서 안전하다 또 위험이 워낙 높으니 백신을 맞으시라 했던 그런 정도의 권고이지 이 노바백스가 임신에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니 다른 백신보다는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어제부터 새 재택 치료 체계 가동이 됐습니다. 일반 관리군은 사실상 집에서 셀프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미흡함을 보였다고 합니다. 지침들이 계속해서 바뀌어서요. 현장에서도 혼선이 있었다고요. 예, 그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 정부가 정말 2년 이상 정말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오미크론은 이미 다 우세종이 될 거라고 2달 전부터 얘기를 하면서 준비 이렇게 다 했었죠. 그리고 중환자 관리, 그다음에 재택치료 방침도 벌써 2달 전에 나왔던 건데 지금 뭐 좀 아까 뉴스에도 나오고 여러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좀 질서가 안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심지어는 현장에 있는 의사들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고 뭐 진단 키트도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다음에 내가 병이 걸렸는데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는 것도 지금 뭐 하루 이틀 지체되는 거는 여사이고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하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를 물어보려고 전화를 해도 전화 연결이 안 되죠. 예. 동네 병원도 늘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화기 한두 개 갖고 봤는데 일반 환자도 보고 코로나 환자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정 병원이라도 제때 전화 받기가 힘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요. 미리미리 좀 전체적인 시스템을 새로 구축을 했어야 된다. 그리고 가까운 데 진료를 볼 수 있는 그런 원칙을 갖고 개방을 했었어야지 아직도 보건소가 정부가 모든 거를 잡고 다 지정을 해주고 이러고 있으면은 이렇게 많은 환자를 수용을 결국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다가는 사실 그 집중관리 대상이 아닌 일반 진료 대상, 지금 셀프 치료라고 얘기가 나오는 이런 분들 중에서 많은 만성 질환자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 59세하고 60세하고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50대 중에서는 정말 허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다 셀프 치료를 하라고 하는 건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국민 계도 이런 것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예. 어디 TV를 틀고 나면은 자 여러분 일반 관리 대상분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여름 몇 도 이상 나시면 병원에 꼭 연락을 하셔야 되고 또 혹시 산소 포화도를 잴 수 있으면 몇 % 미만이면 반드시 119를 전화해야 됩니다.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다 없는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 이게 좀 앞으로 얼마나 빨리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국에 있는 의료기관을 다 대상으로 해야 되고 226개 지자체가 다 들어와 가지고 세세하게 자세한 것들을 다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며칠 내에 결정될 부분은 아니라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사실 처음 이 진료 체계가 바뀌면서 원스톱으로 다 가능할 거라고 해서 어느 정도 기대를 했었던 것도 사실인데 좀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뭐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환자들이 한 번은 의사를 만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감기 독감 같이 치료하겠다는데 사실은 독감보다 훨씬 독한 병이지만 독감인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병원에 가죠. 그렇죠. 예. 감기도 조금 오래 가면은 병원에 갑니다. 근데 지금은 병원에 못 가게 만들어 놓은 거죠. 환자가 그 소위 환자가 받을 수 있는 그 당연한 권리인 진료권을 사실은 진료를 받을 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이거는 좀 헌법에 위배된 기본권, 뭐 행복추구권에 좀 위배된 소지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정부로서는 또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통제를 해야 되니까. 또 하나는 의사들한테서도 이 진료권을 사실은 허용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환자가 아프면 가까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의사는 진료를 하고 약을 처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의사는 보고 싶어도 환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환자가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의사가 필요하면 처방을 해야 되는데 처방도 다 지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약은 또 딴 데 가서 사야 되고 등등 이런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서 저는 그전에부터 계속 좀 주장을 해왔지만 이것은요. 중앙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중앙정부는 적극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226개 지자체가 나서서 지금이라도 감염관리, 오미크론 관리 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행정, 그다음에 의료인력, 뭐 방제, 환기 등등 모든 관련된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고장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고장에 있는 우리 주민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불안에 떨지 않고 7일간의 격리 기간 또 폐렴으로 진행한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충분한 수기를 하고 부족하면 중앙정부가 도와주고 예산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방법들로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고위험군의 의료자원을 집중해서 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전환이지만 당국의 준비에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자가 검사 키트 구하러 다니는 분들 많으십니다. 맞아요. 실제로 오늘 김부겸 총리가 이 신속 항원 검사 키트 최고 가격제 도입을 검토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사재기나 이런 부분을 좀 방지하겠다 이런 방침으로 보이죠. 네, 이 부분도 좀 아쉽죠. 제가 오늘 너무 자꾸 이제 뭐 나쁜 말씀만 좀 드리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마스크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마스크 살라고 줄 서 있던 그 광경 2년 전에. 이 신속항원 검사는요, 최소 우리가 하루에 750만 개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2달 전에 오미크론이 오면은 신속항원 검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더라면 2달 동안 매일 750만 개를 생산하게 만들고 또 필요하면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비축을 해놨더라면 이런 일이 생길까요? 지금 온라인 뭐 판매를 금지하고 최고 가격제를 통제하고 정부가 갖고 있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준비를 참 너무 안 하고 너무 즉흥적으로 지금 일을 한다. 과연 이 방역 버스를 누가 지금 운전해서 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운전을 너무 거칠게 하고 준비를 안 하고 뭐 심지어는 지금 개문 발차를 했다는 얘기까지 언론에 나올 정도로 하기 때문에 신속항원 테스트는 꼭 필요한 거고 이렇게 모자라가지고 또 줄 서게 만드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국내 생산 여력이 있으니까 좀 열심히 하시고요. 국민 여러분들도 너무 이거 지금 막 검사하려고 그 가수요를 만들지 마시고요. 꼭 필요할 때만 하나씩 구입하시지. 보통 이제 넉넉하게 구입을 하시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수급에 좀 차질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자가검사 키트를 사람들에게 좀 가격의 안정화라든지 이런 방법들 최고 가격대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자가검사 키트가 저렴하긴 합니다만은 여러 번 사용하면은 사실은 뭐 PCR 값에 보험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들께 사용하는 방법, 빈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렇게 좀 정해주면 좋겠. 지금까지 국가가 다 정해서 해왔으니까요. 예. 그리고 다행히 이제 어린이집이나 노인 그 수용 시설에는 무료로 지급을 한다고 예, 했으니까 이것도 정부에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예를 들면 이제 등교를 하는 학생들 예.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학생들을 등교시킬 수 있게 학교에도 무상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이제 대면 업무가 많은 쪽 이런 쪽에서는 무상으로 좀 지급을 하면서 해야 되고 PCR 검사도요. 사실 84만 개를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대량 그 검사 그 기기를 들이면은 예.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좀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신속항원 검사가 이제 가짜 양성, 가짜 음성이 참 많기 때문에 예. 너무나 이쪽에 의존했을 때에 저는 정말 나중에 폭발적으로 환자가 느는 것은 가짜 음성 때문에 내가 예. 바이러스를 배출하고 있음에도 안 나와서 이런 분들이 더 퍼뜨려서 이게 오미크론 이 서지가 이 유행이 훨씬 더 오래갈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속항원 검사는 정말 정부가 잘 정해서 잘 운영을 해야지 이걸 무분별하게 다 여기에 의존하다가는 위양성, 위험성 때문에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새학기 개학을 앞두고 이 학교 방역도 좀 바뀌었습니다. 자율적인 방역을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교육부가 학생들의 감염 상황 조사에 있어서 법적 책임을 학교에 묻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지침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 뭐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원래 학교는 학교장이 왕이거든요, 사실은. 예, 학교장이 모든 걸 다 결정을 합니다. 교육청이 있고 교육부가 있지만 워낙 분권이 잘 돼 있어서 그래서 2년이 넘었기 때문에 학교장 선생님들도 주요 교사분들이 모든 걸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웬만한 방역 정책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검사하고 환기시키고 동선을 분리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각자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은 뭐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학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열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요, 지금 뭐 재택치료 격리 기간, 뭐 역학조사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뀌고 있잖아요. 거리두기랑 방역 패스도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교수님 생각 궁금해요. 예, 언젠가는 바뀌어야 되겠고 방역 패스는 지금 이런 식으로 역학조사를 풀어버리면 방역 패스의 의미가 별로 없어집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어디 갔을 때에 어디 갔다 왔는지를 다 이제 조사를 하게 돼 있는 건데 지금은 자기 기입식이 됐기 때문에 예. 뭐 믿을 수 없는 사실 역학조사가 예. 됐죠.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QR코드를 계속 찍어야 되느냐라는 문제. 그다음에 지금 접종률이 95%가 넘어가고 있는 나라에서 방역 패스가 굳이 없더라도 어디 가든지 간에 100명 중에 95명 이상은 백신을 맞은 사람들일 텐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은 뭐 앞으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고요. 거리 두기는 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이게 정점이 어디 갈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벌써 뭐 질병청에서 17만 명 얘기가 나오고 수리연구소에서 30만 명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정점을 친 다음에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조절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한 방향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먹는 치료제에 대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먹는 치료제에 대한 처방 대상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먹는 치료제 이렇게 처방 확대 이유가 좀 신속성을 높여서 그만큼 많은 분들에게 처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먹는 치료제는 12세 이상이고 몸무게가 40kg 이상이면 누구나 다 먹을 수 있어야 예, 되는 제조사에서 이야기인데 이제 우리가 물량이 확보가 충분치 않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정부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제 처음에 65세로 제한했다가 60세로 낮췄다가 50세로 낮췄다 다시 백 해가지고 다시 뒤로 돌아가서 또 60세로 올랐다가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약을 정말 잘 활용을 해야 위중증 환자를 계속 줄일 수 있고요. 치명률이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물량을 최대한 빨리 확보한 다음에 그냥 의사들한테 맡기면 됩니다. 의사들이 불필요한 환자한테 약을 쓰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약을 쓰면 늘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 책임을 오롯이 져야 됩니다. 꼭 필요한 환자들한테 약을 써야 되는데 그 지정을 정부가 지금 하고 있으면요. 예. 맞춤 치료가 되지 않죠. 사람이 다 다른데,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좀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제 관건은 물량 수급이 얼마나 예. 많이 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처방 대상 확대만 현재는 논의가 되고 있는데 먹는 치료제 관련해서 재택치료 관리처럼 좀 실시간 보급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일각에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예외적으로 병원에서 약이 나갈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지금 처방을 의사가 하고 약은 약국에서 타게 돼 있죠. 근데 인근 약국에 배치가 돼 있는 게 아니고 먼 약국에 사실은 여러 약들이 지금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환자가 그거를 그 대면 진료를 못 하고 뭐 약을 탄다든지 등등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만일 조금 더 풀어져서 대면 진료를 하면서 약 처방이 된다면 예외적으로 원내 처방이 가능하도록 또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환자들한테 약이 빨리 전달되는 것이고요. 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에 어떤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폐렴을 일으키는 이것도 코로나 폐렴을 일으킵니다. 폐렴을 일으키는 균이 들어왔을 때 제일 핵심은 최대한 빨리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이고요. 지금 팍스로비드를 투여하는 것이고 그 시간은 8시간입니다, 사실. 지금 5일로 돼 있지만서도요. 5일째 들어간 사람보다는 4일이 낫고 4일보다는 이틀이 낫고 빠를수록. 이틀보다는 즉시 진단 즉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차이가 난다는 것이 이미 의학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외 규정을 두어서라도 원내 처방이 가능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더 많은 약국에서 신속하게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빨리 갖춰지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